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한 채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히트맵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S&P 500 지수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의 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데에는 일단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지표가 문제였습니다. 소매 판매가 0.6% 감소해서 1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제조업 지수도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고용 시장의 타이트함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결국 물가의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소매 판매와 제조업 경기, 이런 실물 경기는 위축되고 있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엄습한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월가의 경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연 지난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가장 부각됐었는지 핵심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불안한 소비와 제조업. 자, 지난밤 사이에 이 관련된 지표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출 소매 판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단 표부터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올 초에는 괜찮았던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10월 달에 굉장히 좀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1.3%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연말 소비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데이터가 나오면서 지난밤에 나오면서 그 기대감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0.6% 감소했는데요. 예상치가 0.1% 증가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구, 건축자재, 자동차 쪽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전자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식품 서비스 쪽이라든가 식음료, 매장, 건강, 개인용품 이런 것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를 봤더니 이제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를 2번 했죠. 그러면서 10월 달로 연말 소비가 좀 당겨졌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달 데이터가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더 심하게 이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냐면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얘기가 지금 이 데이터가 침체가 다가오는 신호라고 생각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서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연준에서 지금 지역별로 조사했는데 대표적인 뉴욕하고 이제 필라델피아 쪽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제조업 활동이 굉장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쪽에서는 마이너스 11.2로 예상치보다 정말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3.8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강달러나 이런 것들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추가 약세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난밤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소비 지표와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았다는 것은 사실 기업 경기 그리고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4분기 기업 실적 전망이 좀 하향 조정될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적자 전환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불안감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이제 지난밤에 이제 유명한 제레미 시글 교수가 나와가지고 또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더 불안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관들의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I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0.4% 감소할 것이다라고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데, 10월 달에는 분명히 5.8% 증가한다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리고 데이터들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팩트셋에서 발표한 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지금 2023년도에 매출이 5.5% 상승할 것이고 순이익은 3.5%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보다도 또 떨어지는 수준이죠. 계속해서 하락하는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1분기와 2분기에는 1% 내외 수준에서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3분기, 4분기에 들어가면은 급격한 반등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데 0%다. 지금 수익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제로 수준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지금 나오는 게 계속해서 투자자들한테 보수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업 실적 수익이라는 거가 가장 이제 지수와 연동돼서 밀접하게 움직이는 데이터가 되는데,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좀 주의가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아마 두 번째 키워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침체 경고인데요. 이날도 침체와 관련된 경고가 미국 시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입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최근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바라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도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마이클 윌슨은 내년 기업 실적이 눈에 띄게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실적의 하락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하락하게 되면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기업 실적이 얼마나 빠지는지를 예상을 해보면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11% 정도 내년에 감소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 연말 S&P 500 지수의 목표치는 3,900입니다. 오늘이 3,900 아래에서 끝나게 될 끝났으니까 한 그 정도 수준에서 내년 연말 목표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 S&P 500 지수, 즉 1분기 S&P 500 지수의 목표치는 3,000에서 3,300선까지 신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이클 윌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건데, 침체에 대한 경고가 월가에서 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쪽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면요. 퀀트 인사이드의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관건은 그러면 침체가 얼마나 깊게 오느냐 아니면 얕게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 과연 침체가 오게 됐을 때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나리오는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봐야 될 지표,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지표는 실물 경기 지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뭐 PPI라든지 PMI라든지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그리고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 소프트 랜딩이잖아요. 과연 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까요? 월가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우선 파월 의장이 목표로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고, 짧고 약하게 지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통화 정책을 실행 중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들을 계속해서 풍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하고 연준하고 약간의 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는 그래도 내년에는 뭔가 금리 인상도 중단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쌓여있는 재고들이 있죠.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난밤에 나왔던 이제 지출이 좀 부진한 부분, 이런 것들로 이제 2023년도 경제가 좀 안 좋게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월이 어제 얘기했던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동시장 지표들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에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2008년도 금융위기 발생하고 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실업자 집계 방법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참가율과 괴리가 생기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 집계하는 방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정확한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과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뭔가 이런 데이터를 집계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노동시장 데이터가 어느 한순간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지금 금리 인상이 중단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상황,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분기, 2분기에 굉장히 더 악화되는 지수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0%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서 지금 예상하는 거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1, 2분기에 경기 침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연 연준이 얼마나 높은 금리에서 얼마나 더 길게 이걸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셔널 인컴 앤 프로덕트 어카운트라는 곳에 이제 차트를 보면은 가장 S&P 500 지수 흐름하고 밀접하게 움직이는 게 결국은 EPS다. 기업들의 순이익이다. 이렇게 지금 표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의 그런 통화 정책이 얼마나 장기화되는지가 문제고 1분기와 2분기 지나면서 실적 악화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하셨던 그런 실물 경제 데이터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 주식시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광고 시장의 치킨 게임인데 넷플릭스의 그림이 보입니다. 안 그래도 넷플릭스가 지난밤 사이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들한테 이제 보장했던 시청률이 안 되면은 광고비를 일부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 계약을 할 때, 서로 협상을 할 때 예상 시청률이라는 거는 굉장히 광고주들한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회사 저 회사 나눠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디즈데이라는 곳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회사에서 넷플릭스에서 약 한 80% 정도밖에는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돈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시장에 대해서 지금 리드햄이라는 곳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하나 내놨는데 거기에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 가지고 스트리밍 전쟁이 본질적으로 끝났는데 지금 보면은 아마존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디즈니 플러스 같은 어떤 종합적인 글로벌 사업체들, 종합적인 어떤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넷플릭스처럼 단순히 스트리밍 사업만 해가지고는 앞으로 유료 구독자를 늘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지금 넷플릭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부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어떤 신규 유료 광고 시청 이런 것들이 디즈니보다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소매 판매 지수가 급락하면서 광고 시장이 위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난밤에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 광고 시장은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광고는 기업들이 광고 주문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광고 시장이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과연 경기 침체가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광고와 그리고 스마트폰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소셜 미디어 쪽 산업의 어떤 광고 시장이 정말 무차별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심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소셜 미디어 쪽에서는 애플 때문에 지금 회사들이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 3분기에 이제 메타에 이어가지고 구글까지도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메타는 이 때문에 한 100억 달러 이상 바로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3.6% 정도 이제 광고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지난해보다는 증가하는 속도가 이마케터에서 예상한 거는 한 10배 정도 느리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틱톡입니다. 틱톡이 왜 그러냐면은 챌린지 영상을 올리면서 틱톡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유튜브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분산돼 버리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모습이 생겼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애플의 어떤 매출 성장이나 메타가 부진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광고주들이 그렇다면 광고비 1달러당 얼마나 수익이 들어오느냐 이걸 정말 세밀하게 계산하도록 특히 광고 많이 하는 게임 회사에서 이걸 정말 세밀하게 계산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광고 회사들이 광고주들하고 협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메타가 메타버스 쪽에 투자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의 기대감이 이제 이쪽에 어떤 그 소셜미디어 쪽에서 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서 광고주들이 아마존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광고 시장이 경쟁이 더 심화되는 계기가 돼버렸고요. 이런 영향들에 추가로 해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있었던 뭐 월드컵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 올해 중간선거도 있었거든요. 중간선거가 광고비 엄청나게 지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둔화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마그나 글로벌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시장을 분석한 걸 보면은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부진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7%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연초 대비해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현재까지의 시장 성장 이런 것들에 대비했을 때 2023년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2023년도에 광고 시장, 소셜 미디어 쪽에 특히나 광고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블랙리스트인데요. 이번에 미국이 또다시 이 중국의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몇 가지 올렸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게 좀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수십 곳의 그 중국의 기업과 기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군사에 활용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차세대 반도체 컴퓨팅 그런 기업들을 포함시킬 건데요.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언급되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인 캠브리콘 테크놀로지 또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인 CXMT 중국 인터내셔널 반도체인 SMIC 이런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거의 36개의 기업과 기관이 이번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예정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 필요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들을 좀 들여올 수 없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것이 이 중국이 아닌 다른 우리나라와 미국에게는 호재냐 악재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단 국내 및 미국 반도체 그리고 장비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호재다. 왜냐 중국의 이런 그 장비들이 안 되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다라는 그 해석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그 중국에서 미국 반도체 장비를 입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중국 내부의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면서 결국 이게 오히려 업황에는 약간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자, 반도체 블랙리스트 국내와 그리고 미국의 이 호재로 봐야 될까요? 악재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정말 그 유행어죠. 이러다 다 죽는다라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는 증가하게 되고요. 수익은 낮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자국 기업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 그런 제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난밤에 CEO가 나와가지고 이미 우리는 희생했다 하고 미국 정부에다가 한번 외쳤거든요. 거기에다가 IBM 같은 경우에는 또 살아남아 보려고 일본 정부 쪽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라피더스라는 회사하고 이제 협약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4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늘리겠다. 이거 투자비거든요. 그냥 돈 나가는 거고 앞으로 수익으로 돌아오려면 어느 기간이 또 걸릴지 또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때 돼가지고 반도체 업황 안 좋아지면은 정말 적자가 심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한국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중국 쪽에 D램칩 생산하는 거 그거 이제 넘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양 자체가 D램칩 생산량이 SK 하이닉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이고 그리고 전 세계 생산량의 15%나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조차도 넘겨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다만 이제 혜택을 받는 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에 있는 중소형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금 받아가지고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게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국가 간의 무역이 이렇게 미국에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자꾸 막히면은 삼성전자가 정말 공장을 아예 그냥 미국으로 다 옮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간은 또 지나가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년 중반쯤 되면은 다시 대선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이제 결정하는데 자기는 이제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승기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확신이 없죠. 그러려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정권 말기 돼가지고 하는 게 모든 과한 정책들을 좀 풀어줍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도 다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누구라도 다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내년 중반쯤에 이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표심을 위해서라도 이런 과도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완화시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지나고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풀릴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분석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